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1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제 기간이라 초청 가수가 오고 이래가지고 이 녹음 자체에 그 공연 소리 노이즈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인커텀스입니다. 인커텀스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역학 개론이나 국제상무론을 통해서 인커텀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조금 심화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 곧 인커텀스이고 인커텀스가 곧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형거래 조건과 인커텀스는 좀 서로 다른 겁니다. 원래 무역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역별 간섭이라든지 그 업종에 따른 그 로컬 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고스톱이나 윷놀이 같은 걸 할 때에도 지역마다 동네마다 게임의 규칙이 조금씩 다르듯이 무역을 하는 그 국제 무역상들이 자신의 지역, 자신의 업종에서 하던 여러 가지 상간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오래되고 하면 할수록 그 분야에서 널리 익혀지고 알려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하나의 간행 간습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보통 간습, 더 나아가서 간습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형거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지어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성립이라든지 품질 수량이나 가격에 대한 어떤 간섭이라든지 해상 운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품의 선적 하역 이런 부분, 결제와 관련된 부분, 해상보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간섭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무역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번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들을 다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간행과 간섭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간행을 지켜나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번 계약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모든 것들을 다 정하기보다는 기존과 간행과 간섭을 따르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불문율이나 사회적인 어떤 간행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부조리를 타파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의 간행과 간섭은 타파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를 움직이거나 사회를 활성화하고 계약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남이 해놓은 거, 남이나 다른 사람들, 나보다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잘 이용했던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최대한 잘 계승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다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과 간행이 무역 거래에서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왜?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은 국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나 정해진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 체계와 서로 다른 상간습 문화 속에서 존재했던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간행과 간섭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간행과 간섭 중에서도 이 매매와 관련된 국제 물품 매매와 관련된 매매 간섭이 어떻게 보면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형 거래 조건은 쉽게 말해서 매매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매도인의 할 일, 매수인의 할 일, 이런 것들을 딱 규정을 해 놓는 거죠. 어떤 걸로? FOB나 CIF와 같은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FOB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거 하고 매수인은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토콜, 규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는 국제 간의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의 오랜 여러 많은 간섭들, 간행들이 굳어지고 쌓여가면서 자연히 어떻게 보면 정형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FOB와 CIF와 같은 약어로 표시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인커텀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FOB나 CIF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커텀스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무역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정형화되어서 간행과 간섭화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런 FOB와 CIF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가 딱 정해지고 이것이 통용되게 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간행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종의 정형거래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정형거래 조건은 그래서 인커텀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드 텀, 무역과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조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요. 조금 다른 말은 우리가 거래 조건, 무역 거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terms of trade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국제 경제학에서 무역 이론에서 얘기할 때 사용되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어떤 거래 조건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terms of trade고 이거는 정형화된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을 오랜 간행을 통해서 정해지는 그런 부분을 정형거래 조건 트레이드 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드 텀스에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나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인커텀스가 있고요. 그리고 CIF 계약에 관한 와르소 옥스포드 조약이 있고요. 와르소 옥스포드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커텀스가 있거든요. 인커텀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개정 미국 무역정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인커텀스고요. 1936년에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인커텀스가 만들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FOB하고 CIF는 있었어요. 그래서 FOB와 CIF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정형화된 규칙들도 FOB와 CIF처럼 영어 알파벳 세 글자로 된 형태로 만들어서 출판해낸 것이 인커텀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개정 끝에 인커텀스 2020이 나와 있죠. 이것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 거의 지금 10년 주기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커텀스 1990, 2000, 2010, 2020 있었고 아마 거의 뭐 큰 무리 없이 2030년에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를 2010 버전을 제가 수업할 이유는 없고요. 인커텀스 2020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상무론에서 배웠다는 걸 전제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커텀스의 2020의 개정은 2020으로 개정된 이유는 이거는 이제 ICC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외국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인커텀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0년 주기마다 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FOB나 CIF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ICC가 하나의 통일된 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해석이라든지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ICC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번 주 강의 자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의 내용들의 대다수는 ICC 측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상업회의소는 민간 기구입니다.
민간 기구로 볼 수 있고, 그 민간 기구에서 인커텀스를 포함해서 UCP나 이런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제 규칙을 만들어요. 뭐 상사 중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ICC의 어떤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준비를 해서 10년 주기 개정되는 인커텀스를 출판하는 것, 출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 다 저작권도 있어요. 사실은 ICC가 만든 인커텀스는 저작권과 관련된 그게 있습니다. 뭐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인커텀스 원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용을 하거나 하면은 사실은 이게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일종의 저작물이고 ICC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국제 규칙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만들었느냐? 원래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인커텀스가 정형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굳혀지고 만들어진 상간행과 관습이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정형화시킨 거, 뭐 체계화된 거를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도 인커텀스가 가장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커텀스는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왔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이거 ICC가 이제, 자기들이, 이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요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정형 거래 조건, 인커텀스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개정을 할 때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여러 무역업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관련된 학자들, 연구진들을 모아서 인커텀스를 매번 새로운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번 2020으로 넘어오면서의 개정은 사실 왜 개정했는지 모를 정도로 딱히 바꾼 게 없어요. 2010년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제가 뭐 어떤 시험 목적이나 이런 이유로 인커텀스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인커텀스 2020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2010이나 2020이나 몇 가지 그 정형거래 조건 규칙 중에 하나의 제목이 바뀐 거를 외에는 큰 변화, 큰 차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아니지만 매 10년 주기로 ICC는 개정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인커텀스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CIF나 DAP나 이렇게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의 어떤 기업 간의 거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11개의 트레이드 조건, 트레이드 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규칙, 그러니까 거래 규칙, 거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커텀스라는 말 자체가 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거래, 무역, 그리고 텀, 조건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어떤 표현이나 어떤 다른 책에서는 이게 룰이란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11개의 규칙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인커텀스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인커텀스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뭘 해야 되느냐. 매도인의 오블리게이션, 매수인의 오블리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은 무엇을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하고 매도인은 물품 보내고 매수인은 물품 인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각각이 뭘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위험이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느 시점에서 넘어가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가 되면 그 위험 부담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위험이란 말을 또 다시 설명을 하면 물품이 멸실 손상이 되었을 때 그 물품 멸실 손상의 어떤 손해가 누구께 되느냐,
누가 손해 보느냐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물품이 멸실 손상이 된다라고 하면 매도인의 책임이자 매도인의 손실이고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이후에 물품이 멸실 손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수인의 위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인커텀스는 11가지 거래 조건, 거래 규칙에 물품의 위험이 어디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 넘어가느냐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용 문제입니다. 매도인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느냐, 매수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이 인커텀스예요. 그래서 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인커텀스고, 그리고 이것들을 각 11개의 조건 규칙마다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A1에서 A10, B1에서 B10 이렇게 각각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 조항은 매도인의 의무, B 조항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커텀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만 다루고 있을 뿐 많은 부분, 모든 이 세상 무역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인커텀스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커텀스는 가장 중요하게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다. 매도인이 뭐 매수인에게 뭐 소유권을 넘겼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많은 설명을 했고 그 관련돼서 시험 문제도 쳤고 했죠. 인커텀스는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고 법 체계나 국가마다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물품이나 물건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 규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커텀스는 요거를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물품이 멸실 손상,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했을 때 그게 누구 손해냐? 자기 물건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면 자기 손해죠. 어떻게 보면 물건이 부서졌을 때 그것을 아이고 아깝다라고 해서 물품의 어떤 손실을 떠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겠죠. 주인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물건이 부서지고 다른 사람 물건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애석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커텀스는 누가 이 물품이 위험 부담을 하느냐, 매도인이 위험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위험 부담하느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 시점에 위험의 부담이 넘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소유권은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위험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해 봤을 때 딱히 그거를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근데 소유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외의 것들, 매매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물품의 적합성이라든지 우리 이거 CISG에서 얘기를 했었죠. 대금 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통화 이것들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금 결제의 방식이라든지 지급 뭐 결제 방법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에 따라서 계약 내용으로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인커텀스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 매매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당사자가 매매 계약에서 규정된 내용을 위반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위반 당한 쪽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중재를 한다거나 클레임을 제기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 이전에 대체품 인도를 청구한다든지 하자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특정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CISG에서 공부를 했었죠.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책, 매수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책들을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건 CISG가 그렇다는 거고, 인커텀스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습니다. 구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의 연장선으로 매매 계약의 의무를 이렇게 하라라고 매도인은 이거 하고 매수인은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관세 부과. 이거는 각국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각국의 관세법이나 뭐 커스텀법에 의해서 통관법에 의해서 규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출 수입의 금지. 이거는 각국이 각 나라가 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각국이 자국의 무역 관련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수출 금지, 수입 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인커텀스는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 사항. 우리가 이 인커텀스 정형거래 조건과 FOB 계약과 CIF 계약을 공부하고 나면 무역 계약의 불이행 불가항력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이 인커텀스에서는 뭐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항은 없어요. 자,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뭐 중도법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CISG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각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커텀스는 이걸 터치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겁한 방법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비겁해서라도 인커텀스는 이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전 세계에 통용돼야 되는 하나의 정형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세부적인 사안들을 일일이 정하지 않더라도 인커텀스의 FOB, 인커텀스의 CIF를 사용하겠다라고 합의만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인커텀스의 내용에 따라서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이 정해질 것이고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템플릿, 플랫폼, 무역거래의 템플릿, 무역거래의 플랫폼, 무역거래의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게 인커텀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으로 첨예하거나 각국의 사항이나 각국의 법 체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커텀스는 어떻게 보면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율하는 거, 구속하는 거는 인커텀스가 아니라 그 매매 계약이에요. 그들 사이에 합의된 계약이 그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지 인커텀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매도인은 이거 하세요. 매수인은 이거 하세요. 이거예요.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인커텀스는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빠른 길로 가겠죠. 그런 정도일 뿐 이것이 의무이거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이 무역 계약을 잘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커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법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요식행위는 준거문헌이에요. 매매계약이 본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우리가 앞서 중간고사 이전부터 배웠던 그 계약을 성립을 하려고 하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뭐 계약서라든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이 내용을 넣어야 돼요. 인커텀스 2020의 뭐 CIF라든지 DAP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용하겠다. 그렇게 그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 자체가 계약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커텀스 CIF를 우리 매매 계약에서 사용해서 매도인이 할 일하고 매수인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약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인커텀스 내용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커텀스 CIF를 쓰기로 계약서에 집어넣은 순간 인커텀스 CIF 내용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 하지 않게 되면 요 준거문헌 때문에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커텀스대로 안 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커텀스를
인커텀스대로 하겠다라고 계약에 넣었다면 그때야 인커텀스 내용대로 안 했을 때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중고문헌이 이 계약서에 인커텀스대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중고문헌이 계약서에 없다면 인커텀스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고문헌 삽입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인커텀스 2020에 따른 CIF다. 인커텀스 2020에 따른 DAP다, FOB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두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FOB, CIF 그렇게 쓰고 나면 끝인 줄 아는데 그거는 그냥 이 규칙들, 이 조건들을 지칭할 때야 그냥 FOB 조건, FOB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정형거래 조건, 영문, 알파벳, 대문자 3개 뒤에 반드시 장소가 와야 돼요. CIF 뒤에 장소, FOB 뒤에 장소. 그 장소가 뭐 이 앞에 오는 조건이 C 조건이냐 D 조건이냐 뭐 D 조건 뒤에서 DAP나 뭐 DDP 이런 데에 있어서는 물품의 인도 장소이거나 매도인이 그 지점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지점이고요. C 조건인 경우에는 물품이 뭐 인도되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주운송구간 계약을 체결한 운송 수단에 실려서 도착해야 되는 그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 어찌됐든 그 정형거래 규칙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역할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반드시 뒤에 장소를 적어줘야 돼요. 기명된 장소, 기명된 항구, 기명된 터미널이 있어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 그렇게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인커텀스 2020은 총 11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11가지 규칙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은 수업 내용을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